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의 안서현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은 아마 이제 막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이거나 대학에서의 글쓰기에 관심이 많은 분들일 겁니다. 사실 대학은 글을 참 많이 쓰는 곳이죠. 대학은 학문을 연구하거나 전수하는 공동체인데요. 대학에서 하는 모든 일들, 즉 연구와 학습의 결과는 글을 통해서 서로에게 전달되거나 공유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대학에서는 글쓰기가 참 중요해. 대학에서는 글쓰기가 꼭 필요해.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대학에서는 자기의 학습이나 연구의 성과를 증명하는데 글쓰기가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막연한 걱정을 하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저 역시도 체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의에서는 대학에서의 글쓰기란 무엇인지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질문을 듣고 제가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교수님,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글쓰기를 별로 잘하지 못했었는데요. 대학에 와서 갑자기 잘할 수 있는 건 아닐 텐데 걱정이 됩니다. 네, 이런 걱정 섞인 질문을 여러분이 참 많이 하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일반적인 글쓰기와 대학에서의 글쓰기는 그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대학에서의 글쓰기는 학술 글쓰기라고도 하는데요. 이 학술 글쓰기만이 갖는 특징이 있고 또 방법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잘 이해하고 연습한다면 평소에 글쓰기를 좋아하지 않거나 자신이 없던 사람도 얼마든지 대학에서의 글쓰기를 잘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반 글쓰기와 대학 글쓰기 사이에 어느 정도의 공통점은 있겠죠. 어휘력이 필요하다든지 어법에 맞는 문장 구사 능력이 요구된다든지요. 그렇지만 일반 글쓰기에서 중요한 것이 독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진정성이나 개성적이고 재치 있는 표현 같은 것이라면 대학에서의 글쓰기는 전혀 다른 것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자면 탐구심, 끝까지 궁금한 것을 파고드는 힘 같은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일반적인 글쓰기와 대학에서의 글쓰기는 매우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전의 글쓰기 경험과 상관없이 자신감을 갖고 다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대학 글쓰기와 다른 글쓰기 어떤 차이가 있는지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우선 필자와 독자가 다릅니다. 대학에서 쓰이는 글은 필자도 독자도 주로 대학에서 공부를 하거나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겠죠. 다시 말해서 필자와 독자 모두 대학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점입니다. 먼저 대학 공동체라는 것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미 여러분은 일상 공동체로서의 대학 공동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입학해서 신입생 환영회를 하거나 또 개강 모임을 하거나 그러면서 대학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는 그런 느낌을 확인하셨겠죠. 대학 공동체는 분명한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좀 거창할 수도 있지만 진리 탐구를 목표로 하는 학문 공동체, 이것이 바로 대학입니다. 그리고 이런 대학 공동체는 다시 그 세부 목표에 따라서 학습 공동체와 연구 공동체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신입생 여러분은 이제 막 학습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이고요. 대학원생이나 교수님들은 연구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죠.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은 석사학위 취득을 기점으로 나누어집니다. 석사 과정까지는 학문을 배우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하고요.
석사 졸업 이후로는 연구를 통해서 학문을 더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예를 한번 들어서 대학에서의 글쓰기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서평을 쓴다고 가정해 보기로 하죠. 일반적인 서평은 우리가 신문이나 잡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서평은 기자들이 쓰는 경우가 많고요. 아니면 다양한 필자들에게 집필을 의뢰합니다. 독자는 굉장히 광범위한 일반 독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죠. 여러 독자들이 책을 접하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서평에서는 알기 쉽게 그 책의 내용을 소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서평의 마무리는 대개 이렇게 되죠. 나는 이 책을 연말을 조용히 보내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추천하겠다. 나는 이 책을 여름 휴가지에서 읽을 책으로 추천하겠다. 이런 추천사가 많이 실립니다. 서평의 독자가 신문이나 잡지를 읽는 독자 일반으로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독자들 가운데 특히 이런 사람이 이 책을 읽으면 좋겠다. 이렇게 꼭 집어서 권해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대학에서 서평을 쓸 때는 어떨까요? 대학에서의 서평은 강의에서 과제로 주어지는 서평, 아니면 학자들을 위한 잡지인 학술지에 실리는 서평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각각 교실 서평이라고 하기도 하고 학술 서평이라고 하기도 하죠. 두 경우 모두 대학에 소속된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수나 대학원생 등이 대상 독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대개 자기도 배우고 있는 책이거나 자기가 공부하는 분야를 다루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런 서평에서는 책의 내용을 쉽고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책이 이 분야의 연구나 학습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그것을 밝히는 것이 더 중요하죠. 이 책은 이런 문제에 관해서 새로운 쟁점을 제기하였다. 이 책은 이 분야의 최근 몇 년간의 연구 성과를 망라하고 있다. 등등 이런 평가를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쪽 주장에 다소 치우쳐 있다. 폭넓은 영역을 다루다 보니까 각각의 쟁점을 날카롭게 다루지 못했다. 처럼 비판적인 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다른 독자를 가정하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생겨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학술 서평이나 교실 서평의 독자는 주로 전공자, 인접 분야 전공자, 최소한 강의에서 이 분야를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로 상정됩니다. 필자인 나와 이 글의 독자들은 같은 목표를 갖고, 즉 해당 분야의 학문을 한 걸음 더 진전시키겠다라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고 전제하기 때문에 그런 목표 하에서 이 책이 어떤 의의를 가질 수 있는가, 이것을 공정하게 평가하는 것이 더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필자와 독자가 달라지니까 글쓰기의 목표도 내용도 달라진다는 점 이해하실 수 있겠죠? 대학에서의 글쓰기는 이런 공동체 안에서 구성원들이 진리 탐구라는 목표를 위해서 수행하는 글쓰기입니다. 이들이 해왔고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그런 글쓰기죠. 우리가 대학에서의 글쓰기에 관해서 알고 싶다면 과거의 대학에서의 글쓰기, 즉 글쓰기의 전통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또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글쓰기, 즉 우리가 암묵적으로 지키고 있는 글쓰기의 규약을 살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글쓰기를 하려고 하는지, 예를 들면 대학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교육적인 관점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글쓰기 교재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좋겠죠. 이렇게 대학 글쓰기의 과거, 현재, 미래에 관심을 가져본다면 금세 대학 글쓰기에 익숙해질 수 있을 겁니다. 대학 글쓰기에는 분명히 어떤 특징이 있지만 그것은 역사적인 것이기도 하다. 이것을 같이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뜻이죠. 어떤 불변의 원칙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대학 구성원들의 암묵적인 합의, 또 이들이 지켜가고자 하는 가치, 또 미래에 추구할 가치에 따라 조금씩 바뀔 수 있는 것이죠. 교수님, 대학 글쓰기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콕 집어서 이야기해 주세요. 네, 더 명확하게 이야기해 달라는 그런 질문인 것 같아요. 이런 특징을 먼저 이해하면 그 형식적인 요건도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첫 번째 특징은 바로 객관적 글쓰기라는 점입니다. 아까 진리 탐구라는 이야기도 했는데요. 진리라는 것은 아무래도 보편 타당한 것을 의미하겠죠. 이 세상에 완전히 보편 타당한 것이란 없겠지만 최대한 보편 타당함을 추구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바로 대학에서의 글쓰기입니다. 나는 이 책이 재미있었다 라고 자기의 주관적인 느낌을 일방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자기의 경험을 조금 더 일반화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객관화해서 말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시대의 독자는 이 책을 읽고 이런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최근 20대의 독자라면 이 책을 읽고 이런 생각을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이런 객관성이라는 특징은 문장의 형태와도 관련이 있어요. 흔히 학술 문장에서는 나라는 주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도 하는데요.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나중에 여러분이 논문을 쓰려면 연구 방법론이라는 것을 배우게 될 텐데요. 연구 방법론 중에는 현상학적 연구 방법이나 민족지 연구와 같은 나의 경험에서 출발하는 연구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연구에서는 나를 주어로 한 문장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나의 경험을 충분히 객관화해서 제시하려면 일반적으로는 대학 글쓰기에서 나라는 주어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두 번째 특징은 대화적 글쓰기라는 것입니다. 같은 목적을 공유한 대학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는 것이 목적이다 보니 다른 사람들이 쓴 글을 읽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논의들을 해왔는지, 또 지금은 어떤 논의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알고 난 다음에 이 대화의 맥락을 파악하고 나서 나의 이야기를 쓰는 것이죠. 글을 쓸 때 여기까지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해 놓았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부터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서로의 글을 언급하면서 상호 존중과 인정의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을 인용 표시라는 것이죠. 대학에서는 인용 표시가 정말 중요해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대화적 글쓰기라는 특징을 이해한다면 왜 대학 글쓰기에서는 인용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지 그것도 자연히 이해가 되시겠죠? 마지막으로 대학 글쓰기는 개념적 글쓰기라는 특징을 지닙니다. 우리가 대학 밖에서 일반적 글쓰기를 할 때 어떤 사람에게 저 사람 글쓰기를 참 잘해 이렇게 이야기하나요? 자기의 경험과 감정을 공감 가게 잘 표현했을 때,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흥미진진하게 스토리텔링을 잘할 때,
저 친구는 정말 글을 잘 써. 작가가 되어야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나요? 그런데 대학에서의 글쓰기는 다릅니다. 대학 글쓰기에서는 개념이 참 중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일반적인 글쓰기에서는 감정 형용사라든지 동사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대학 글쓰기에서는 명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유창하게 구사하는 것, 이것이 대학 글쓰기를 잘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리포트나 논문에서도 앞부분에 개념 정의를 먼저 해주는 경우가 많죠. 내 글에서 중심이 되는 개념이 어떤 뜻인지 독자와 먼저 공유하는 것이죠. 앞에서 지금까지 글쓰기를 잘했던 사람이 대학에서도 꼭 글쓰기를 잘하는 것은 아니다. 그 반대 역시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이런 대학 글쓰기만의 특징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글쓰기에 자신이 없었던 분들, 나는 또 감성적인 편도 아니고 이야기를 잘 만드는 것도 아니야. 이런 분들도 학술 글쓰기는 정말 잘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대학에서 여러 강의를 들으면서 배우는 개념들을 잘 정리하고 또 잘 활용한다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